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은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의 김면철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접근, 젠더 생태 평화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토론하신 분들도 좀 더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그런 주장과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저도 발표문을 대체로 봤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김성경 북한대원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예, 김성경 교수님은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2014년부터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서영표 제주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예, 서영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을 공부한 후 영국 에섹스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제주대학교 사회학계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주드랄 페르난도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님입니다. 페르난도 교수님은 분쟁 해결의 전쟁 패러다임과 반대되는 평화 패러다임을 주로 연구하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 신학연구소 초빙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박영하 하와이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예, 박영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하와이 대학교 아시아학과에서 부교수와 대학원 주임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김엘리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김엘리 교수님은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에서 평화학과 여성학을 강의하고 계시고 현재 피스모모 평화 페미니즘 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전원근 제주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예, 전원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김성경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쓰기는 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숲속에서 평화의 자리는 존재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이제 굉장히 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는 6시 좀 넘어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굉장히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인데 아침부터 잠을 설쳐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 어떤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이 한반도 평화라는 담론 혹은 한반도 평화라는 실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현상이자 어떤 징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의 어떤 문제의식이고요. 2018년도에 한반도에 어떤 평화의 모멘텀이 왔었고 남북 간의 대화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비핵화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시민사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을 때는 뭔가 전쟁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 그러니까 소극적인 맥락에서의 소극적 평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내면의 평화, 뭐 자기 자신의 개인적 수준의 평화에 대한 관심들은 높지만 별로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목소리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자유적인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런 습속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이게 한국만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도 봤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바꿀 별로 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대로 여전히 소비적이고 뭐 특별히 나의 일상을 뭐 희생한다거나 변화시킬 의지는 없다. 이런 논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어떤 극우주의의 부상이라든가 국가 우선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의 징후 같은 것들도 많이 확인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과연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일의식 조사는 서울대학교와 통일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해서 축적된 자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3.8%로 시작된 이래 2018년도도 약간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고요. 18년도라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19년도, 20년도 다시 떨어져서 약 한 50% 정도에 되는 응답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일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수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던 시기에만 50% 아래로 떨어졌고 나머지 기간에는 계속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도덕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수준에서는 이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남북이 어떤 식의 통일을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통일과 평화 공존 사이에서 항상 평화 공존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약 40%가 조금 넘는 응답률로 평화 공존을 선호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점점 더 확장되었던 그 간극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응답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평창 올림픽의 경험입니다. 제가 여기 기사, PPT에는 기사를 좀 올려놓았는데요. 이때 이제 갑작스럽게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단일팀으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 대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일팀이면 모든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반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완전히 깨진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얘기됐던 게 단 한 명이라도 경기에 출전하는 그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단일팀을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에 대한 무관심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뭔가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 50%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꾸준히 계속 증가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모멘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평화를 이 분단이라는 분단국의 상황과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이 평화를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군사적 힘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상상할 때 항상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의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평화가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어떠한 의미로 서로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화의 개념사를 연구한 여러 그 기존의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평화의 개념은 그 전부터 라틴어의 어원으로부터 이 타자, 친구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뜻과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사랑과 은총 이런 뜻을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안보라는 뜻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사랑과 은총,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도덕적인 개념으로도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안전과 안보를 뜻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맥락이 거세된 채로 개인의 평화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경향들이 적어도 이 평화라는 개념 속에서 좀 확인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의미망 속에서 이 정의로운 전쟁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적이라는 굉장히 분명한 이분법적 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이 친구들이 하는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가 아닌 적이 하는 행동들은 다 반평화적이고 그리고 전쟁,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전쟁으로 의미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는 평화라는 상태가 무엇인지 감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전체제 70년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그러한 무감각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또 통계 자료를 좀 제공을 해보면요.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평화와 연관된 평화를 생각했을 때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부분이 비둘기, 그러니까 13%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비둘기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이너피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평안 같은 것을 언급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발견의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비둘기로 상상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상이나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상징으로밖에 감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분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식 체계로 확인되고요. 그렇지 않고 평화를 뭐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로 응답한 사람들은 불과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상당한 의미,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라는 개념이 또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것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죠. 이제 그 이후에 이 평화라는 개념이 특정 정부의 정책으로 위치지어지고 의미화되면서 이 평화라는 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어떤 개념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오염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마음이라든가 마음의 습속
감정, 정동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뭐 민주화 시대라든가 그 전에 어떤 거대 서사가 작동했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진정성의 마음이라는 마음의 체계가 있었다가 이 IMF나 신자유주의로 경제 체제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 생존주의의 마음의 습속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논의가 김홍중 선생님이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정과 정의라는 담론 내에서 북한과의 관계 맺기, 북한과의 경협, 뭐 혹은 북한과 이 뭔가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들이 다 부정의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감각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러한 신자유적인 주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다른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이건 부정의해. 그리고 저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부정의라고 얘기하는 순간 수많은 갈등과 배제, 혐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윤리라든가 도덕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 바로 현재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더 프리캐리아트가 등장했다거나 경제적 양극화,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북이 만들어내는 군사적 위협이 되었건 남북 간의 분단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이 되었건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감각되는 평화의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젊은 층이나 한국 사회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나 여러 가지를 해보면 평화를 왜 관심이 없으신가요?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삶이 전쟁 중인데 국가 간의 군사적 위기, 미사일이 날라들고 그런 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실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 평화를 이 한국 사회의 이런 식의 정동, 이런 식의 감정의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남북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사적인 뭐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사회적 공명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좀 궁금해하고 관심 갖는 거는 멸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저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에서도 이런 멸망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소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영화에서도 우리가 좀비 영화 한동안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뭔가 현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힘들기 때문에 뭔가 리셋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 자체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정동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그 뭐 노래 같은 것도 좀 갖고 왔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음악이기도 한데 페미니스트 여성 가수인 이랑이라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환란의 세대라는 음악을 이제 냈고 그 노래가 대중가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우수 포크 노래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에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모두 다 싹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 특히 여성 같은 사회적으로 뭔가 굉장히 불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발표문에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제 글의 끝은 멸망으로 글이 끝나는데요. 그래도 발표를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멸망의 정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좌절된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멸망의 정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 멸망이 없애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멸망 이후에 오늘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멸망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짧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경 교수님께서 그 들어보기 힘든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또 평화에 대한 비상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이 낙관은 상투적이고 비관이 현실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 건데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너무 상투적으로 하는 그 괴리 그 괴리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또 대안도 거기에 맞게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문제 제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영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경 선생님이 멸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뭔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제 자료가 지금 저는 제주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터전이 제주이고 그리고 뭐 한반도 평화라든지 남북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뭐 전쟁 상태라고 표현하셨는데 저의 발표문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무언가 비유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한테 오는 소위 뭐 이 사회과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의 관행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장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소위 물질적인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위하고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그런 전쟁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걸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의 제주 사람들 보면 이 제주도청이나 시청에서 맨날 생태 평화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하는 행위나 개발 정책은 생태와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평화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성찰적으로 반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 발표문의 내용입니다. 위로요? 예. 좀 여담으로 시작하면 며칠 전에 제가 이번 학기에 사회학 이론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 2학년 여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회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백인 중년 남성들의 얘기가 아니냐. 난 좀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이걸 보낸 걸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역시 백인 남성들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머레이 북친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아나키스트적인 생태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 사회 생태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왜 머레이 북친을 가장 먼저 앞에 끌어내었냐 하면 이 사람의 주장은 그겁니다. 저희가 이 생태 파괴적인 그래서 근본이나 또는 심층 생태론자들은 영성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진 위계적이고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습속, 아까 습속이라고 말씀하신 북친이 습속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속 자체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에서 사회적으로 길러진 습속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친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인용을 해놨는데 지배와 위계의 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장 질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지금 시장 질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그 시장 질서 안에서 아까 말했던 그 수행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습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격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사람의 백인
남성을 한 명 더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의 구조, 감정 구조. 근데 사실은 감정 구조보다는 요즘에 이모션이니 뭐 어펙트니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필링이기 때문에 느낌의 구조 이렇게 해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의 구조라고 하는 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일정 어떤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즉 그 후에 사람들이 확인하는 굉장히 어려운 즉 알고 분명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좀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감정 구조란 무엇일까? 경쟁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력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경쟁과 실력 이것은 뭘 목표로 하냐면 성취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장이고요. 그 성장은 결국은 타자를 이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복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공리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뭐 경제학을 잘 모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근대적인 사물인 인간의 어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근대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초역사지고 보편적인 것으로 표상하고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나서 모든 세계를 수치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치화시킨다고 하는 건 두텁고 부피가 있는 세계를 평면화시켜서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 표현한다고 하는 건 점과 점을 찾고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근대적인 과학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자연적 존재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낱낱이 분리되어서 분석될 수 있는 개체로 보고 그 개체를 상품의 관계로 보는 거죠. 이것은 막스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상품 물신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식의 습속이라고 하는 게 거시적인 세계하고 미시적인 세계를 자꾸 분리시켜요. 그리고 그걸 악순환이거든요. 거시적인 세계를 돌아보면 김상경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력 충돌과 군사적 대결이고요. 무역 전쟁이고요. 기후 위기와 팬데믹이고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건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무역 전쟁과 어떤 성장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오면 미시적 일상은 이기적 욕망이고요. 그리고 이기적 욕망의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단기적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기적 욕망과 단기적 이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개인은 결코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좌절하는 것이죠. 근데 그 좌절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무력 충돌, 군사적 대결,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항상 부차화시키고 있는 지금의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거나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러면 좌절하는 거죠. 그 좌절하는 것 속에서 경쟁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좌절을 넘어서는 방식은 누군가 자기보다 약자를 찾아서 그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낄 때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게 지금의 다시 좀 도용을 하겠습니다. 습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전쟁, 이건 경쟁이죠.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요. 거시적인 전쟁 상태를 재생산하죠. 이것은 결국은 지탱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시적 세계가 일상을 조건 짓는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관적이라고 했는데 훨씬 더 비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주의 일상과 감정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개발과 성장에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근대화가 서울대 장경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축적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제주의 근대화라고 하는 건 압축된 근대화를 더 압축한 아주 빠른 시간 안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이 압축적 근대화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도 해줘라고 우리도 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압축적 성장을 상징하는 것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배하는 공간이고요. 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추구됩니다. 이거는 제주만 그런 거 아니죠. 한국에서 지방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이 개발
또 이 홍성태 선생님, 홍성태 선생님은 이거를 토건자본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항만, 군사기지, 공항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제주도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용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관광산업이죠. 요즘에 요거를 오버 투어리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자연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은 절단되고요, 소유되고요, 가공되고 팔리는 상품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제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높은 삶의 질이지만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으면서 스스로가 추구하는 단기적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북친이 경고한, 그러나 북친이 이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감정 구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건 상품 불신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인용한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 화폐 논리와 일상의 실천입니다. 자연, 인간, 사회가 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거래 실천으로 의식에 내면화되고 몸과 무의식에 각인되는 대결, 경쟁, 전쟁의 논리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위 학교 강의실에서도 쉽게 말하면 제가 출석을 부르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가 나왔는데 나는 나왔으니까 내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애들과 나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저 굉장히 괴롭고요. 슬프고요. 뭔가 예전에 유행했던 말은 자괴감이 드는 그런 건데 결국 이게 대결의 논리거든요. 전쟁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윤 획득과 성장, 이게 확대 재생산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뭐 경제학적 용어로는 축적인데요. 축적이라고 하는 건 이윤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 이윤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싼 값의 원료라든지 노동력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노동자가, 이주자가, 그리고 여성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불노동이죠. 그리고 빈곤국의 인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주 노동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연이겠죠. 여기로부터 희망을 찾으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죠. 생태주의적인 비판이요.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비판이요. 그리고 반인종주의고 포스트 식민지로부터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거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비판적인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더, 이 사람이야말로 약간, 이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약간 마초적인 인물일 수 있는데, 이 데이빗 합이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거대 서사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거대 서사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 거대 서사가 뭐냐면 북핵의 위기, 전쟁, 대결.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라든지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지 일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 충족보다는 그것을 압도하는 전쟁의 위협, 핵무기의 위협,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치 그리고 물질성들을 변화시키는 작은 실천들이 의미 없는 것으로 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과 중국의 대결,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대화로 북한과 공존해야 된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 대별되는 입장들이죠. 그런데 이게 모두 거대 서사거든요. 거대 서사의 대결, 이게 전쟁이 볼 수 없는 작은 실천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그 작은 것들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작은 것으로 환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작은 것들로부터 변화시켜서 우리가 일상에서 삶의 방식에서 수행하는 방식들, 물질적 관계, 행위 양식들을 바꾸지 않으면 거대 서사, 거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를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오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시적 조건에 압도되어서 재생산의 대결과 경쟁의 감정 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멀티 스케일러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의 스케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적이고 지역적이고 또 국가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지방적이고 그리고 나의 신체의 부분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멀티 스케일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데이빗 하비가 희망의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데이빗 하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살아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저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몸과 무의식, 시간과 공간에 가진 폭력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성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으로 살았고 그 습속을 익숙하게 내면화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받고 있지만 그걸 상처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진 거죠. 그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적 습속인 거죠. 사회의 붕괴가 가져온 아노미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노미적 상태라고 하는 게 무규범적인 상태인데 대결과 위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건 이거는 윌리엄스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결과 위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 지배적 감정 구조 안에 잔존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고요. 새롭게 출현하는 문화의 저항적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근대적인 방식의 삶의 양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위계적 질서죠. 하지만 전근대적인 위계적 질서의 다른 면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유대와 돌봄이거든요. 근대적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성장주의지만 그 근대가 동시에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탈근대적이라고 표현하죠. 탈근대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극단적인 소비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탈근대적인 어떤 문화적 조건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정체성과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긍정적 요소를 어떻게 끌어내어서 잡종, 혼종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배적 구조의 빈틈으로부터 단순히 말이 아니라 물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터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이고 제도적이고 물질적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적 감수성, 차이의 인정, 그리고 국가와 시장에 맞서는 집단적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와 그리고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혼종, 저는 차라리 잡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잡종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인정하면 그 누구도 차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너 허로웨이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그냥 우리 잡종이라고 인정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잡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잡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와 섞여 있는 모든 대상들과 모든 옆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함께 돌보는 감정을 가져야만 진정한 잡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 사람 더 얘기하면 앙리 르페브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몸을 얘기하고요. 공간을 얘기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작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대 서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그 거대 서사가 작은 실천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 서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영표 교수님께서 이 거시적인 질서와 미시적 일상이 분리되고 악순환되고 파편화되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가 안고 있는 이 환경과 이 개발 사이에 여러 가지 괴리나 이런 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도 희망의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예. 아까 강조했다시피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하고 그 작은 실천들이 연대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난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hen Professor Kim and Professor Young were talking about pessimism and optimism, I was reminded of a saying by Antonio Gramsci, that is, pessimism of the intellect and optimism of the will. Now, let me locate what I am going to say within the same context. I want to see the conflicts in the world not simply as local. Yes, there's a local dimension, definitely. But this local has to be situated in the global.
What is the global conflict? The global conflict has two sides. One is a war paradigm. The other is a peace paradigm. And during the last 20 years, we have experienced both, which means there has been a strong movement for peace to resolve conflicts politically, democratically.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suppression of this peaceful democratic movement by a war paradigm. Let me give a range of cases, but these are not exhaustive. Okinawa, Korean Peninsula, Taiwan, Ukraine, Iran, Syria, Libya, Sri Lanka, Iraq. In all these cases, there were very strong moves for peace, and there were moments and phases of peaceful negotiations. But on the other hand, all these moves and moments were destroyed. And now, at this moment in our human history, we have been pushed towards a very massive war drive. But still, the peace paradigm has not totally died. Now, why abort peace negotiations and promote war? The main reason behind promoting war is to monopolize violence on a global scale as the sole military strategy. It is simply a power projection. Why is global monopolization of violence needed? To claim supremacy over other states, region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of states. And why is it done? It is done to present the other as a threat. Therefore, the other has been constructed as the enemy, an ontological enemy, an eternal enemy. Who are these ontological enemies in the present phase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Middle East, Russia, China, even Europe is a kind of an enemy because Europe does not want to push forward a military paradigm. But at the moment, Europe is being dragged into a military paradigm. How is it monopolized? We know it very well. Land, sea, air, space, cyber technology. There's real military presence, and then there are military agreements. And there is toxic masculinity that has been injected into men in forming their military power, and women bodies have been used. Now, in 2006 and 2007, US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an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very clearly indicated the biggest threat is China. In fact, at the moment, China's defense budget is around 200 billion, and the US defense budget is around 600 billion. China spends still 1/3 of the US defense budget, but still China's economic expansion is perceived as a security threat. Not simply an economic threat, but as a security threat. I don't want to dwell into the history of this process. You all are well aware of this historical process. In our times, Britain was the most expansive empire in the whole of history. After the Second World War, USA takes the mantle of leading the empire. During the Cold War, there's a counterbalance posed by USSR, forming structures of division we here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experiencing. And after the Cold War, the USA becomes the single most powerful superpower by military means. The USA's pivot towards Asia, Quad, AUKUS, and other military agreements with around 800 military bases on the globe, plus cyberspace surveillance technology, have dominated
today's war drive very clearly. As Terry Eagleton says, we have seen that the will which takes itself to be all-powerful or which aspires to that condition tends to wreak an exceptional amount of chaos and misery. The war paradigm is defined by exceptional amount of chaos and misery. Examples: Hiroshima, Nagasaki, Iraq, Afghanistan, Yemen, Tamil Eelam, Vietnam, and more. The cost of abolition of peace is very evident. Very evident. But how far it touches our senses is a different story. The cost of abolition of peace is very evident. But how far it touches our senses is a different story. I don't want to repeat the list of cost. Okay, let me give one example here. Fallujah. Fallujah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ancient cities in Iraq. We talk about Hiroshima and Nagasaki. We should. We talk about Vietnam. We should. But we don't talk about Iraq in the same way. In Iraq, the US troops use depleted uranium warheads. As a result, in Fallujah, most number of men and women cannot procreate. Not only in Fallujah, but also there are 50,000 US soldiers who cannot procreate. This is an intergenerational ecological impact. The cost of the war paradigm is clear, but it does not touch our senses. That's the tragedy. And the saddest part is, very recently, the US named one of its fighter ships as Fallujah USS. So the military paradigm is celebrated as the sacred holy of holies. Now, war paradigm is justified not only by hardware, it is also justified by software. What do I mean by software? Often in literature, militarization and militarism are used interchangeably. But militarism is something different. It is the software where our hearts and minds are formed to agree to the war paradigm. So the war paradigm does not exist outside human beings. It exists within us, within our thinking, within our belief system, within our senses. And one of the ways that militarism is justified is by global war on terror, or national security state, which is a religion of its own, which is a belief in its own. Is that all? On a global level, it is justified by Islamophobia, Russophobia, xenophobia, communist phobia, and all those are softwares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we have in our system, in our way of thinking. Therefore, there's a moral, spiritual transformation that is needed as human beings to think about peace differently. And as Judith Butler puts it, in justifying the war paradigm, there's a construction of grievable lives and ungrievable lives. Grievable lives and ungrievable lives. And as Noam Chomsky puts it, there is a categorization of worthy victims and unworthy victims. Is that all? No. War paradigm is justified by all good things that modern democracy has achieved. All that is sacred has been desecrated. Peace has been militarized. Sri Lanka.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 are militarized. Korean Peninsula. Humanitarian aid is militarized. Syria. Democracy is militarized. Iraq, Libya. Women's rights are militarized. Afghanistan. Afghanistan was attacked not only as a revenge for 9/11, but also to liberate
Muslim women from bearded men. That was the Western rhetoric. And COVID-19 vaccine was militarized. How? The US President Joe Biden said, COVID-19 vaccination donations are like arsenal of democracy. Anti-nuclear movement is militarized. In order to stop North Korea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 have to do more military drills. So anti-nuclear movement is a sacred movement. It has been militarized. So peace is declared by keeping the globe on a permanent war paradigm. In fact, the real conflict is not local, but global. Conflict between the war paradigm and the peace paradigm. Conflict between closing the window of vulnerability and opening the window of vulnerability. Why is war paradigm put forward? To make those who lead the war invulnerable. That is against human condition. We are all vulnerable as human beings. I'll conclude here. After the World War II, Europe formed European Union to overcome the war paradigm. Its militarization and militarism. Europe has been sharing borders for decades. Not only after the Cold War, Europe and Russia built a common economic corridor through the building of underwater gas pipelines, Nord Stream 1 and 2, addressing basic human concerns. In a globalized world, there's space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promote the peace paradigm amongst China, Korea, and Japan. One great example of the peace paradigm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Kaesong Industrial Zone under Kim Dae-jung regime. These steps must be promoted as long as they oppose war. But that is not the end. Civil society has to think more broadly through social movements to go beyond the dominant development model which Professor Kim highlighted in the form of neoliberal reforms, which exploits men, super-exploits women, and desecrates nature. One of the clearest examples at the moment is Brazil. Brazil's President Lula's inaugural ceremony was more than a symbolic ceremony. There were 8 representatives, a black child, a disabled person, an indigenous leader, several activists, and a black woman who works at a recycling plant. All these people supported his presidency. Lula opposes the war paradigm and proposes political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Ukraine, while promising protection of Amazonia, uplifting women, and marginalize black men and women. War paradigm absolutizes security over and against every other human concern. Peace paradigm has to take up other human concerns. What are they? Food, clothing, housing, entertainment, nature. These are the basis of the peace paradigm. What has happened is, war paradigm has been pushed forward to destroy every other human concern. And my conclusion is a poem by Dorothy Solem, one of the most prominent feminist peace activists who died a few years ago in Germany. Let me recite the poem. It's called The Window of Vulnerability. The window of vulnerability must be closed. So the military say to justify the arms race. My skin is a window of vulnerability. Without moisture, without touching, I must die. The window of vulnerability is being walled up. My land cannot live. We need light so we can think.
We need air so we can breathe. We need a window open towards heaven.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페르난도 교수님께서 이 군비 경쟁과 이 폭력의 악순환 상황에서 인간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평화의 연대에 대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저 남아 있는 시간이 24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토론자 선생님들은 한 5분에서 한 최대한 6분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영화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되나요? 예. 김성경, 서영표, 페르난도 교수님의 발표문을 좀 미리 읽고 또 오늘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한 인식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도 이런 간극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고 compartmentalization, 심리적 구획화가 그 이유로 언급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평화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구현 가능한 것이라는 그런 거시적인 담론과 파편화된 신자유주의적인 주체들이 마음의 평화에 전념하는 그런 미시적인 맥락이 공존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님이 최근에 낸 한국 정치 리부트라는 책에서 현 시대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무기력이라고 하셨는데 김 선생님이 오늘 분석하신 여러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이 글이 좀 우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좀 이런 것입니다. 한국 평화 사상의 계보를 글에서 좀 훑으시면서 한국의 평화 사상 자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평화 경험 자원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년 전 한 대학에서 주최했던 개성공단에 대한 워크숍에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해나갔던 기업가들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남북 경협을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통일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남북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소통을 했던 장으로 보면 이것을 어떤 평화 경험 자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석했던 워크숍에서는 주로 한국 기업가들이 서서만 드러났는데 당시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그 한국 평직원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궁금해졌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이런 평화 경험 자원에 대한 좀 다양한 학술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담론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해가더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에이전시, 행위자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연구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서영표 선생님이 발표하신 제주의 생태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현재 하와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주와 하와이가 비슷한 점이 좀 많아서 발표 자료를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와이도 관광산업이 중요한 섬이고 군기지의 영향이 아주 큰 곳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규제를 많이 했고 공식적인 락다운이 있어서 하와이에 관광객이 거의 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관광객의 부재로 하와이 주민들이 경험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그 와이키키 해변 앞의 도로가 텅텅 비면서 하와이 주민들이 거기 몰려 나와서 대로를 천천히 걸어 다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고 관광객으로 주차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아름다운 해변들을 하와이 주민들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누리게 됐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하와이 주민들의 압력으로 하와이 관광 홍보청을 없애려는 그런 주 발의가 일어나기도 했고 아마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주의 생태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경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짚어주셨는데요. 하와이와 제주의 유사한 점 때문에 하와이라는 이런 다른 맥락에도 유의미한 이론틀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런 여러 억압적인 상황이 주민 저항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제주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고 좀 실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발이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 담론에 어떤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그런 저항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st but not least, Professor Fernando's presentation is insightful in pointing out the enormous damage the U.S. has done to the world. I find his discussion to be a breath of fresh air as we encounter discourses on geopolitics dominated by security narratives. I also agree with his argument about the entrenchment of the war paradigm in these security narratives. He observes that the war paradigm is justified often in the name of peace, democracy, human rights, so on and so forth. And I find this argument highly perceptive and relevan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war in Ukraine, I cannot help but ask, how do you factor in the Ukrainian people's will for self-determination? Is this an instance in which the war paradigm is justified in the name of self-determination and possibly human rights? Even if we recognize that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nd criticizing the militarism of the US are not contradictory, I'm still uncertain about concrete ways to bring about the peace paradigm in this case. If Professor Fernando can elaborate on this case that has broader implications, I think we'll gain an important insight on how to dismantle the war paradigm.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김엘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엘리입니다. 세 분 선생님의 말씀 또 매우 재밌고 흥미롭게 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김성경 선생님과 소영교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평화가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김성경 선생님은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 그동안에 평화가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는 나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분단 사회에서 빚어지는 뭐 군사 안보에 대한 매우 신비화 또는 강한 우선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주로 얘기가 됐는데요. 김성경 선생님은 매우 우리 길을 쫄깃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계속 일상과 국제정치학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그 작업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생존에 머물게 하는 이 마음의 습성, 이 마음의 습성이 공정성과 만나면서 북한을 타자화하고요, 적대화하면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현실, 그리고 경쟁사에서 취득되지 못하는 개인의 안전한 삶과 국가의 평화 담론이 유리되면서 평화를 둘러싼 다양한 실천이 안착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이제 현실을 조명하는 거죠. 이 발제자님의 글을 경유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재사유한다면 저는 오히려 평화의 자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평화를 말할 수 있다라는 역설의 힘에 좀 기대고 싶습니다. 이 개인의 책임과 능력으로 돌리는 이 신자유주의 기업가적 자아수행에서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고요, 불확실한데요. 오히려 저는 이 불안정성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불안전한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평화를 사유하고 평화를 수행하는 것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치유나 명상에 머무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런 자신의 불안정성이 글로벌한 폭력 구조와 연결된다는 인식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파편화된 개인의 인간성 회복은 일종의 주체 형성 구조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조화된 감정 구조, 말하자면 멸망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절망, 이러한 감정 구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것은
김성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로는 좀 충족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다 담지 못한 선생님의 좀 고견이 좀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 안전한 삶이 국가의 평화 담론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시민사회의 평화 공론장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서영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회적 연대와 시민 역량의 하나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발제님께도 여쭤보고 싶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시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좀 떠올려 보는데요. 하나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좀 낯설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군사 안보의 퀴어링 하기입니다. 지금 전쟁을 멈추라고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무기 생산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퀴어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군사활동 참여가 요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평등과 다양성을 상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성취로 이야기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여성 해방이 일종의 전쟁의 명분이 되는 퀴어한 시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말할 것인가, 평화의 급진성을 말할 것인가, 저는 푸아의 말을 빌어서 한번 이렇게 던져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떠올려 보는 것은 이렇게 파편화되고 개별화되고 소비자로서 머무는 주체들을 사적 영역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것은 이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계속 위계화하는 이원화된 틀에 있다고 봅니다. 이원화된 이 틀은 전쟁 패러다임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고 군사주의의 적과 우리를 나누는 이런 이원화된 틀하고도 매우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연애도 두려워합니다. 20대, 30대들은 결혼은 유예합니다. 그리고 비혼은 증가하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는 자꾸 저출생의 시대라고 계속 여성들로부터 아이를 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산 영역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은 생산과 이 노동 영역과 경제를 매우 변화시키는데 오히려 이 재생산 영역의 이 변화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산 영역을 좀 더 진지하게 조명하는 어떤 것으로서 이 돌봄 없이는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유와 실행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서영교 교수님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돌봄을 계속 얘기하면은 계속 여성의 것으로 또 수렴되는 또 경향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좀 타개하면서 우리가 이 재생산 경력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이 기본적인 이원화된 틀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간안보가 사실 오늘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인간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간안보는 군사안보의 한계를 비판하고 등장했지만 사실은 이 인간은 이성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젠더화된 인간이고 비인간의 존재를 종속시키는 인간 중심적 사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한 평화이고 안보일까? 무엇을 위한 평화이고 안보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데요. 이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자에서 나아가서 동물, 살아있는 존재, 모든 존재, 비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고려돼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얘기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정밀하고 조심스러운 또 사유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원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네, 나오고 있나요? 예. 바로 이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발표 오늘날 이 평화 담론, 평화 패러다임이 왜 확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점을 달리해서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네, 논의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불평등하고 취약한 삶의 조건들이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 우리와 타자의 관계를 배타적인 생존이나 성장, 경쟁 그리고 혐오의 정치로 이끌고 있고 삶과 진정으로 정치적이어야 할 문제들을 전쟁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안보화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혜리 선생님께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주체성의 문제라고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의의 문제. 여기서 정의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정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우리와 타자와의 관계,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 친구와 적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는 것, 이런 경계들을 정의하는 것이 다시 정의, 저스티스가 되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이 데피니션 하는 장치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포럼의 전체적인 제목 자체가 사실은 인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리적으로 미국의 국가적 군사적 전략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평화와 번영 앞에 붙이고 있다는 것,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성현 선생님이 신자유주의 주체의 형성이라는 것으로 압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고 계신데, 당연히 지금 질문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안적인 주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페르난도 선생님이랑 서영표 선생님께서 이미 발표해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김성현 선생님께 일단은 간단히 여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멸망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말고도 요새 굉장히 많은 이제 청년들이 웹소설과 웹툰을 통해서 이 세계, 여기서는 달을 이자입니다. 다른 세계로 가는 모험을 강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상상들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다른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종족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시면서 약간은 비관주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청년들의 문화 표현 속에서 이것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질서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표와 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시간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 간단하게 이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혹시 청중석에서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시간이 없지만 예, 없으시면 발표자 선생님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2분 정도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경 교수님. 예, 선생님들 제가 너무 사실 다 뵙고 싶은 분들이어가지고 저의 2분을 두 분께 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김혜리 선생님께 나중에 또 저녁 때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영표 선생님. 여기가 이제 제주도니까요. 그 첫 번째 질문, 제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게 전근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그 사안사안에 대응하면서 뭔가 유대나 연대나, 이거 제주 말로 괜당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적인 정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뭔가 이렇게 연줄망이나 이런 걸로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불만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아니라 일반 제주 도민들의 감정 상태, 감정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존하고 있는 것, 지배적인 것도 있지만 새롭게 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를 무정형의 불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극우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개발주의적 방식으로 드러날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떤 제주에 대한 애착 또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시민운동 내지 사회운동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방향 그 사람들이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불만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적 재생산 문제에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어떠한 논리든지 지배적인 논리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물학적 존재고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가 필요한데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그것들이 자꾸 파괴되고 있거든요. 동시에 인간이라 함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항의 최종의 어떤 바닥일 수 있겠다. 토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그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가지고 느끼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정형의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 힘으로 끌어낼 것인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페르난도 교수님. Thank you very much. I just want to comment on two things about the Jeju civil society, first of all, and the question Professor Park Young-wha raised. I have been frequenting Gongchang village. There is a model to resist both war paradigm and neoliberalism there. You find on the one hand there's a resistance to the base that continues. Even yesterday I joined the protest. And there's a love for Gurumbi rock still in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there's communal dining, sharing there. So there's one model that has to be embraced, I think. There are others also. So that's something I would like to make note of honestly here. Second point is with regard to sovereignty. Let's look at the mandate that President Moon Jae-in got and the mandate the current president got. And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government looked at Korean sovereignty differently from President Yoon. There are two kinds of sovereignties here. Am I right? Okay. The previous government wants to share sovereignty with North Korea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 It's not really black and white. There are gray areas. But the present government wants to share sovereignty with Japan and USA. Okay? And same applies to Ukraine. Now, Ukrainian war started not last year, it started in 2014 when the government changed. And before 2014, there wa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where you share power with Donbas region, which is 70% Russian-speaking, where you have peaceful relationship with Russia. But 2015 was a regime change, where Nazis were brought in. Even Zelensky before 2014 said, we should be friendly with our Russians. But since 2014, there was a totally different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And now, what you can see is, at the expense of Ukrainian lives, Europe has been dragged into war. Now, to cut short, even when just few days before the Russian troops entered the Donbas region, President Macron, the French president, went to Kiev and to Moscow and came back to Paris and said there won't be an invasion, there will be peace talks. But Washington and London decisively said no talks. And during the war, last year, there have been 4 peace plans, concrete peace plans. So, and then, again, the same powers said no. So you can see sovereignty is not something metaphysical or something static. It depends on how it promotes peace, justi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on and so forth. In that sense, the war paradigm destroys
destroys the sovereignty that people have with neighbors and brings about one supremacist power projection to the region so that individual countries have to depend on certain powers. So that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in Ukraine at the moment. Thank you. 예, 고맙습니다.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좀 무거운 문제 제기들이었지만 그만큼 이 현실과 인식의 괴리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엄중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담론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칼싸움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격언을 이 대량 살상 무기의 시대에 여전히 논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말 인식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또 희망의 지점이라는 것도 이 거시와 미시 사이 또 중앙과 지방 사이 또 세대와 세대 사이 또는 또 성과 성 사이에서의 일종의 그 희망의 지점들은 소통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박영하 교수님께서 이 평화의 경험 자원으로 개성공단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개성공단을 만들고 또 이게 재개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성을 한자로 하면은 성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개방이라는 의미들도 있지만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오해에서 이해로 또 그 과정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좀 사회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험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성이 닫혀버렸습니다. 소통이 중단이 되고 그런 소통의 중단이 가져오는 이 긴장의 고조를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희망의 증거들도 닫힌 것을 열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선생님들 또 토론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